안녕하세요.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Summer is coming.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피하 지방 감소에 집중을 하시는데 피하 지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티가 나질 않아서 관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높으면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대사증후군은 4배, 고혈압은 2배, 당뇨병도 2배 이상 위험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로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요, 이렇게 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비염까지 더해져서 컨디션 저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컨디션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철현 원장님 답변 주실까요? 일단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네.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도가 낮다. 네. 그리고 건조하다. 어. 그래서 만약에 감기 기운 있는 것 같다, 몸이 좀 힘들어지면 그 두 가지를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요. 네. 그래서 20분 정도 여기까지 담근 다음에 오. 그다음에 그럼 습도가 충분히 보충이 되겠죠. 온도도 네.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나와서 몸을 깨끗이 말린 다음에 빨리 말린 다음에 따뜻한 옷을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감기도 첫날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반신욕을 하시고 그 뒤에 따뜻한 옷을 입고 빨리 잠에 들어라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경민 원장님은 어떤 팁을 주시고 싶으세요?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일 먼저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과서든 답변이긴 하지만은 밥이 보약이다. 그리고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시네요. 사실 알긴 아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자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방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방암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약 20년 사이 국내 유방암 환자가 무려 4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로 따지면 같은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지금 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철현 원장님, 지금 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유방암 초기 환자들과 그리고 암 수술 후에 후유증을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은 편인가요? 방금 정 아나운서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굉장히 유방암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사망률 되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네. 5년 생존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환자는 늘었지만 그 연기 1기 정도의 비교적 쉬운 환자들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방암 치료의 트렌드가 수술이나 항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재발 방지라든가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치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초기 환자든 아니면 수술 후에 한의원을 찾는 환자든 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철현 원장님께서는 유방암에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던 환자분 중에 어느 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도 올리고 건강해지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약을 못 드신다는 거예요, 한약을. 그래서 왜요?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네. 암 환자분들은 한약을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드려서 네. 어차피 면역력이 좋아져야 암도 이겨낸다. 항암 과정도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암 환자도 늘고는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런 기회가 오는데 한약이나 한의학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 좋은 치료를 한번 경험하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의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방암의 원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기 검사를 좀 받습니다. 갈 때마다 병원에서 묻는 게요, 가족력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유방암이 유전적인 거랑 뭐 관련이 있나요? 네, 유전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이다라고 밝혀진 게 한 10% 미만이고 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도 그 중에 한 가지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와 자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암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어머니나 자매 둘이 다 암 경력이 있다. 네. 그러면 8배에서 12배 정도 올라간다. 이런 식의 네네. 위험인자 관리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네. 경구 피임약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문제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호르몬들도 유방암을 유발하거나 그 암세포들을 증식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경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폐경이 늦다든가 해서 일생 동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좀 더 위험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일단 40이 넘으면 그리고 40이 넘었는데 출산이 없다. 그리고 모유, 수유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런 뭐 운동을 잘 안 한다든가 술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위험 인자에 많이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하시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암 중에서도 유방암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맞나요? 네, 유방암은 이제 드물게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남성 유방암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짜요? 네. 한 15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대부분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 잘 발병되는 부위, 그게 이제 가슴에서 모유를 만드는 소엽이라는 부분하고 네. 여기서 모유를 보내는 통로인 유관이라는 부분, 요 2군데에서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암이 발생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상피 구조가 있고 그 밑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바닥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면 이제 인체 안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암이 상피에만 존재한다. 이럴 때 이제 비치민성 혹은 상피내암이라고 부르고요. 네. 기저막을 뚫고 몸 안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치민성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관이냐 소엽이냐 치민성이냐 비치민성이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발 부위에 따라 그리고 치민 정도에 따라 유방암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이 유방암도 조기에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좋은 질문이신데 유방암은 유독 초기에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자가 진단 혹은 초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만졌는데 우연히 만졌는데 뭐 안에 통증은 없지만 몽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옆구리 쪽으로 몽울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분비물이 있다거나 거기에 이제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되게 두꺼워져 있거나 혹은 함몰돼 있거나 네. 이런 경우는 암에 좀 더 그 진행이 많이 된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70% 이상이 유방암에서는 조기 진단 혹은 자가 검진 스스로 찾아내는 것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그리고 발견되더라도 증상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암보다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방암은 자가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미에 자가 진단하는 법 다시 한번 좀 표로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암이라고 하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뭐 0기,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유방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암의 심각성, 병기를 구분을 할 때에는 TNM 병기라는 걸 쓰거든요. 네. T는 튜머의 약자예요. 종양. 네. 네.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침범해 있느냐, 이 정도를 T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N은 노드, 림프절까지 그 암이 발생한 주위의 림프에까지 침범을 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M은 이제 전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됐느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심각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하지 않은 거 0기,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거 보통은 4기, 이렇게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군요. T, N, M 이런 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3기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4기 말기이면 생존율이 좀 짧을 것이다. 뭐 막연하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병기에 따라서 사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유방암은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일반적인 암은 기수가 그 암의 심각성 그리고 치료 방법을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은 여성암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보다는 A형이라고 부르는 A형이요? A형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A형은 두 가지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암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HER2라고 부르는 수용체가 존재하는가, 얘가 너무 많이 발현돼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A형을 나눕니다. 헐투는 뭐예요? 일단 수용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수용체라는 거는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일종의 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지나가면 이 손은 정해진 물질을 잡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의 기능을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해서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거는 암세포에 손이 달려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지나가면 잡는 애입니다. 네. 딱 잡으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유선을 키운다든가 뭐 가슴을 발달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암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겠죠. 커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헐2라고 하는 거는 역시 같은 수용체의 일종인데 얘는 성장 인자에 반응을 하는 애예요. 몸에 성장에 필요한 인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네네. 성장 인자가 지나가면 그걸 딱 잡으면 신호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더 세포를 키우고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해라,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헐2 수용체가 유난히 많으면 걔는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고, 암세포 중에도 얘가 많으면 다른 암보다 더 크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헐2는 잘 발현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한 60% 정도 되는 거고, 네네. 헐2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헐2도 있고 이런 네. 경우,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는 없는데 헐2만 작동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A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암에 4가지 아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암의 종류마다 각각 치료 방법이 다르듯이 호르몬 수용체 유무와 또 헐투, 가 발현의 비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라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암을 공격하는 우리의 타겟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이에요. 네. 얘는 약이 들어가면 생긴 거는 여성 호르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쓱 가면 아까 수용체 걔를 딱 잡죠. 네. 잡으면 얘가 본드처럼 엉겨 붙어가지고 얘가 수용체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헐투가 과발현돼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쓰는데 이제 허셉틴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네. 얘도 성장 인자처럼 가지만 그 수용체가 딱 잡으면 걔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네. 그리고 헐투가 과발현돼 있는 경우에는 이 허셉틴이라는 약을 써서 표적 치료를 해서 걔를 무력화시키고 이 2가지가 여성암의 주요한 여성암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암 조직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식이고 방사선 치료는 그 이후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다른 조직들을 이제 태워서 처리하는 네.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 치료하면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호르몬 수용체 문제인지 헐투가 과발현된 문제인 건지 그리고 그 밖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까지 다양한 또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중이거나 항암 치료를 했던 분들을 보면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암 부작용에 있어서 이 한의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항암 치료는 항암제의 종류도 엄청 여러 가지가 많고 그다음에 네. 방사선 치료 모든 게 일단 독성으로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 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네. 그 부작용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암 부작용 중에 저림 증상 그리고 막 열이 계속 떠서 잠을 못 자는 증상 네네. 그리고 구역질 이런 것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치료하는 침 치료라든가 아니면 한약을 써서 네. 치료를 하면 똑같은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훨씬 삶의 질이 좋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군요. 네,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경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큰 병을 앓고 나서 기력이 쇠해지신 분들 한의원에 가셔서 뭐 약도 지으시고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경미 원장님께서는 큰 병으로 좀 기력이 많이 쇠해지신 분들께 어떤 치료를 해드리시나요? 일단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소화불량, 기운 없음 이걸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럴 때 한의원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침, 뜸, 한약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그리고 합곡, 족삼리 같이 기운을 보여주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환자분의 기운을 이제 북돋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2번째는 뜸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뜸은 이제 관원 그리고 중앙 같은 곳에 뜸을 올려놔가지고 전신의 기운을 잘 돌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보증기탕의 처방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고서에 보면은 노력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을 때, 그리고 음식을 못 먹을 때, 그리고 몸이 허약할 때 이럴 때 먹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처방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기력 없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침과 뜸과 한약을 통해서 또 기력을 북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유방암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암 환자의 생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는요, 이제 정말 국민 질환이 된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허리 통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민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앉아서 생활할 일이 많거든요. 운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방송할 때도 주로 앉아서 방송을 하는데 날로 좀 허리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 사람은 허리가 아픈 걸까요?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은 이족보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두 발로 걷게 되는데요. 특히 한 살 이후에는 두 발로 걷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발 때문에 체중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람 몸통을 100kg 가정했을 때 다리가 4개일 때는 한 다리당 25kg씩 체중을 부하시키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두 다리일 때는 한 달에 50kg씩 2배의 체중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에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발로 걷는 경우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체가 허리 통증에 좀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추염자, 흔히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요추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간바 탈출증, 디스크라 부르기도 하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속은 젤리같이 밖에는 섬유질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디스크가 뭔가 문제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척추 협착이라고 있는데요. 나이 든 어른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제 수도관이 떼끼면 이제 수도관이 흐르지 않듯이 똑같이 척추에는 네. 척추관이라고 신경이 지난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오래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좁아지면은 협착이 나타나서 허리가 네.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등에서 시작된 통증, 등의 정렬이 바르지 않을 때, 네. 예를 들어 등이 휘어 있거나 등이 튀어나왔거나 할 때 그 등을 받치는 게 허리이기 때문에 네.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관절 통증. 고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엉덩이 옆에 있는 관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가 이어져 있고 꼬리뼈 허리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관절 통증이 시작되면은 꼬리뼈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꼬리뼈 통증이 시작되면은 허리 통증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교통사고 같이 외상의 경우 이런 경우일 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약간 옆으로 운전할 때 약간 옆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갑자기 뒤에서 받는다던가 순간 사고가 났을 때 허리가 뒤틀려서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리 통증의 원인 하면 저는 그냥 단순히 뭐 디스크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면서도 다리도 저리시대요. 네. 뭔가 허리가 안 좋을 때 다양하게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필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반하고 허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 꼬리뼈, 다리 등 하체 부위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 네. 이제 순간 신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경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 다리 힘이 빠진다 표현하실 분들이 많고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뭔가 뻐근하다, 뭔가 앉아있기 불편해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자세에 통증이 있을 때 허리 통증 증상 중 하나라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묵직해요, 아파요, 뭔가 뻐근해요 표현하신 것도 네. 허리 통증 증상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드물게 나타나긴 하는데 허리 통증 증상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 그리고 배뇨장애 그리고 성기능 장애 등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하면 정말 허리만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예로 허리 디스크랑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 삐어서 아픈 건지 도대체 원인이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은 허리 통증에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삔, 그리고 디스크, 협착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ROM 검사라고 이제 허리가 잘 돌아가는지, 허리를 숙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허리를 필 수가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자 먼저 서가지고 허리를 펴보세요. 허리를 굽혀보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오른쪽 돌릴 때 아파요. 허리를 필 때 아파요. 이렇게 말씀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눌러봅니다. 누르다 보면은 특정 부위가 여기가 아파요. 엉덩이 쪽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요 검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SLR 검사라고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제 안 아픈 다리 먼저 환자분들한테 왼쪽이 불편해요, 오른쪽이 불편해요 여쭤본 다음에 환자분이 오른쪽이 불편해 하면은 왼쪽부터 안 아픈 다리부터 먼저 검사를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네. 다리를 들어봐서 왼쪽 다리부터 들어봐가지고 자, 이 느낌 기억하시고 오른쪽 다리 올려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어요 아니면 다리가 땡겨요, 저려요 하시면은 이제 요 증상을 듣고 세 가지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환자분 언제부터 아팠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자세 아픈지 더 들은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특징적인 증상이 허리를 숙일 때 네.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거나 할 때 양말을 신기 너무 힘들어요. 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 허리 디스크 위의 증상에서 첫 번째, 세 번째 ROM 증상 그리고 SLR 검사 그리고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라 먼저 진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ROM 검사와 SLR 검사 그리고 허리를 필 때 아파요. 이런 거는 허리 협착증이라 보통 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허리 통증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필 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증상으로도 한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보통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잖아요. 근데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런 척추 관련 증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10가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엑스레이나 이제 MRI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증상을 듣고 보고 해서 10가지를 정리해 본 책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담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담인데 이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허리나 등이 결린 경우 이런 경우를 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허리에 담이 들었다 하죠. 네, 이런 네. 게 바로 담음입니다. 어. 자, 두 번째로는 식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식적 요통, 습관적인 폭식으로 인해서 위장에 습열이 측정됐을 때 습열이란 거는 뭔가 묵직하고 열이 있는 경우 이게 측정이 돼가지고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좌섬 요통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허리를 삐끗했어요. 운동화 허리 삐끗했어요. 이게 바로 좌섬 요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혈 요통이라고 있는데 네. 사고 등으로 흔히 어혈은 나쁜 피가 고여가지고 이제 허리 부에 생기면은 이제 어혈 요통이라 보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장시간 찬바람 노출된 경우, 밖에 추운 날 오래 있는 경우 보면은 허리 쪽이 당기고 뻣뻣하고 이렇게 호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풍요통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여섯 번째를 보면은 한요통, 냉한 기운. 우리 흔히가 찬 바다에 잤을 때 이때 허리가 당기고 묵직하고 뭔가 찬 기운이 도는 거. 이런 거를 한요통이라 보고 네. 일곱 번째 습요통, 비가 오는 경우. 날씨가 안 좋은 경우 할머니들 많이 말씀하시죠. 오늘 비가 오니까 허리가 안 좋아.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게 바로 습요통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덟 번째는 이제 습열요통이라 해가지고 기름진 음식, 뭔가 기름이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기름 같은 거 많이 먹을 때 이제 체내에 습하고 뜨거운 기운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걸 습열요통이라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아홉 번째로는 이제 과로, 우리가 야근하거나 뭔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할 때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기의 흐름이 나빠져가지고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신어요통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마르신 분들
좀 마르신 분들 보면은 신장이 좀 허연 기운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요통에 10가지나 있었다니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저는 이거를 다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쭉 보니까 제가 이 식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습관적인 폭식으로 이상에 의해서 수별이 좀 축적이 되면서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니까 혹시 10종 요통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종 요통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치료 방법에는 일단 먼저 원인을 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추가적인 진단, 영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자세 분석 그리고 체형 분석기 등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치료 중에 침 치료 이게 제일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우리 흔히 허리가 아플 때 이제 허리 쪽에 침을 놔드리면서 허리를 풀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굳어진 근육, 인대 등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네. 경락, 흔히 우리 기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소통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침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 약침 치료 같은 경우 약침이 어떤 거냐면은 한약재에서 이제 한약재를 끓여가지고 유효성물 추출해가지고 약침으로 만든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픈 부위나 그 이외 기가 흐르는 부위에다가 염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굳어진 근육, 경결점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약침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항 치료라고 있는데 네. 부항은 뭐 건부항과 습부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부항은 말 그대로 이제 마른 부항, 피를 빼지 않는 부항이고 습부항은 피를 빼는 부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쓸지는 그때 한의사 진단하고 처방하게 되는데 일단 부항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증 감소 그리고 근육 이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통증 완화, 체형 교정, 혈액 및 림프순환을 도와드려가지고 환자분의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통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침 치료와 그리고 약침 치료, 부항 치료, 추나요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보통 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고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과 그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둘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보면은 네. 실제로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들 막 수술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 쉬거나 이제 하면은 거의 대부분 잘 낫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이제 수술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6주에서 12주 동안 비수술 치료, 침이나 뜸, 부항, 한약 치료 같은 걸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수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 너무 밤에 아프다, 밤에 돌아늘 너무 아프다, 혹은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가 오래됐을 때, 이런 경우에도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미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네. 자, 마미증후군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척추뼈 아래 부위에 이제 보면은 다발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 같은 경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보존적 치료되지 않고 시술이나 수술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상생활이 정말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박철현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자세가 허리에 안 좋은 자세인지, 어떤 자세가 안 좋을까요?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뭐 나열하자고 치면 수십 가지 나열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엎드리는 자세는 다 안 좋습니다. 엎드려 잔다, 엎드려서 책을 본다, 뭐 저 엎드려 엎드려서 자는데. 만화책을 본다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자세고 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들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수그리고 뭘 한다. 사실 우리 핸드폰 보거나 뭐 TV 볼 때 이렇게 턱을 빼고 혹은 일할 때도 모니터 볼 때 턱을 네. 빼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턱을 빼면 반드시 허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이 상태가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잘은 안 하는데 네네. TV 보거나 핸드폰 볼 때는 그 자세로 막 30분, 1시간씩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허리에 디스크나 그 주위 인대들의 압력이 계속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 좋은 자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움직여준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준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웅크리는 자세가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꼭 2, 30분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허리 근육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파트별로 나눠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코어요. 중요하죠. 코어.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코 근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코어 근육은 어디에 구성되어 있냐면 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배 앞쪽에 근육들이 있고 뒤쪽에 근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 옆구리에 있고 이렇게 하면 4개가 되죠. 이제 위쪽에 횡격막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골반 쪽 근육들이 있는데 이 6가지의 근육을 다 단련시키고 힘이 생기면 허리가 반드시 튼튼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걔네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가장 유명한 게 플랭크. 플랭크.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플랭크는 너무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제 팔꿈치로 이렇게 대고 하는 운동이라서 어깨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이제 원래 허리 힘이 약한 분들은 이거 버티질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플랭크 말고 엎드려서 이렇게 골반을 드는 브릿지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한 세트에 1분씩 그렇게 해서 5세트 정도만 해도 그거를 평생 숙제로 삼고 하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되면 허리 통증은 아마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척추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특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플랭크와 그리고 브릿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경미 원장님께서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르게 앉는 습관 이겁니다. 바른 자세. 네, 제일 힘들죠. 그리고 허리가 가장 편한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다 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자세 앉는 게 제일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 일단은 그 허리를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빼고 앉은 자세, 의자에 앉았을 때 보면은 다리를 쭉 빼고 앉아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반응이 가는 경우 이런 자세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걸터 앉는다고 그렇죠. 하죠. 그런 자세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박철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어 근육 키우는 거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보면은 이제 배 근육 약해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배를 딱 배에 힘을 주고 걷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코어 근육 해주는 경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그리고 코어 근육 키우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방 시간에서는요, 한의학적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 요법인지 이경미 원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을 소개할 한의사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추나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나법의 정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혹은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의 관절, 근육, 피부, 인대 등을
이제 피부 인대 구조나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는 한의 수기 기법입니다. 2019년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돼가지고 1년에 20번까지 어느 한의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나요법을 이제 시행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추나요법을 언제 시행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침이나 부항은 특정 부위를 잡아주는데 이제 영향을 두고 있지만은 추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근육, 몸의 전반적인 구조나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요. 혹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요. 혹은 바지를 입는데 매우 힘들어요. 걷는데 뭔가 속옷이나 옷이 많이 돌아가요. 양말이 돌아가요 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드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소화도 되지 않아요. 혹은 내장기 소화도 되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도 추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 내장기 추나를 시행할 수도 있고 팔이 빠진 경우도 추나를 사용해서 팔을 다시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나요법이 이제 필요한 시행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나는 너무 자주 받아 좋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보는데 추나를 자주 받으면 좋은가요?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추나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추나를 받을 때도 보면은 이제 누구나 똑같이 주 2, 3회가 아니라 덩치가 좀 있는 분들,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작고 마른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근육이나 피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환자분에 대해 가감을 해줄 수 있고 2번, 3번 그 이상 할 수도 있고 주 1회 혹은 주 2주에 한 번씩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추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추나는 제일 대표적인 게 근막이완요법, 한의사가 손으로 직접 시행한 요법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환자가 누워 있을 때 한의사가 손으로 특정 부위를 진찰하고 이 부분이 틀어졌어. 예를 들어서 5번째 목표가 틀어졌어요. 6번째 목표가 틀어졌어. 이런 경우를 진찰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추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때 이제 힘을 줘가지고 환자분에게 오른쪽 힘을 주세요, 왼쪽 힘을 주세요 해가지고 환자분의 근막 이완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조독을 이용해서 골타요법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골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골 그리고 칠타, 뼈를 쳐가지고 뼈의 틀어짐을 잡아드리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근막 이완을 이용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한 방법인데 쌌소 혹은 쌌소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환자분이 굳어있는 근육을 좀 풀어드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추나 테이블을 이용한 방법인데 환자분들의 추나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높이를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환자분에 맞는 유효한 자극을 주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추나요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행한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작용도 은근히 있긴 합니다. 특히 수술 및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허리 수술하고 나서 허리에 핀이 있다, 목 디스크 수술한 다음에 목에 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나를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질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혹은 저는 이제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골다공증이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추나요법을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는 거는 저는 뼈암에 걸렸어요. 혹은 뼈가 많이 약해서 물렁물렁해져서 저는 추나를 받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추나를 할 때는 매우 유의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한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추나를 하지 못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후에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추나를 받을 때 보면은 이제 시술 중에는 이제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시행을 하긴 하지만은 환자분에 따라서는 추나가 매우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뻐근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꼭 한의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추나를 조금 더 살살 해주세요, 추나를 좀 더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설명드릴 게 추나 치료 만족도입니다. 환자분들이 추나 치료 받으면은 매우 만족하시는데요.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난 후에 치료를 했는데 증상 호전 가능성이 95%, 환자분들이 매우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추나법의 계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환자분들의 불편 증상을 즉각 개선해주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침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잘 받을 수 있는 게 추나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한방 시간에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경민 원장님,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추나요법을 하러 제가 한의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시더라고요. 이 손으로 하는 거와 기계로 하는 거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둘 다 똑같이 추나요법이긴 하지만은 손으로 하는 경우 환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만져가지고 어디가 틀어졌는지 어디가 들어가는지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손으로 잡아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을 잡을 때 보면은 근막 이완 기법이라고 환자분들이 불편한 부분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좀 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손으로 뭔가 잡아가지고 그 관절을 틀어준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추나요법 이후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를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추나요법을 받은 다음에 당일은 운동이나 이제 무리한 운동 그리고 사우나 같은 걸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에는 사우나를 하지 않고 네. 또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그렇죠.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추나요법 이후에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을 치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골다공증이 심하시거나 시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